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6월에 민간 분야에서 전문가 예상의 2배가 넘는 4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분야는 레저와 숙박업, 건축 등입니다. 오늘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는 좋았지만 주식시장은 별로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에 이자율을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라고 이름 붙여진 자신의 경제 정책을 직접 유권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선거 광고를 내놨습니다. 푸틴, 김정은을 지지한다는 이유인데 전 부통령이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서로 선거전을 펼치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기밀 문서 관련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월트 나우타는 오늘 기밀 문서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선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 모든 부처가 소셜미디어 회사와 접촉을 일체 금지하라는 임시 판결이 나온 뒤 법무부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심의한다는 주장의 고소였고 정부는 코비드-19 등 공공건강 등 이슈에서 가짜를 막기 위한 협조 요청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또 판결하게 생겼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트위터와 비슷한 Threads가 오픈됐는데 첫날 3천만 명이 가입해 반응은 무척 좋은 편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지만 무사했던 러시아 용병 바그너의 보스 프리고진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다시 프리고진을 반역자로 낙인 찍는 화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인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경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달 말에 연방 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올리는가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집중되는데요. 오늘 이제 내일 이제 보다 또 다른 면에서의 자세한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6월 달에 민간 분야에서 4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5월 달보다 훨씬 많았고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예상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 지난해 7월 이후에 한 달치로는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건데 레저, 숙박업, 건축 등이 많이 늘어나서요. 6월 달에 아무튼 49만 7천 개인데 5월 달에 늘어난 일자리가 26만 7천 개거든요. 전문가들은 6월 달에 한 22만 개 정도 늘어나겠지 했는데 49만 개가 늘어났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났네요. 전문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아무리 연방준비제도가 뭔가 일자리를 줄여서 사람들이 돈을 덜 벌면 소비를 덜 할까? 소비를 덜 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에 비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요.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곳은 6월 달에 레저와 숙박, 7월 달 되면 더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분야는 왜냐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들을 많이 가셨으니까 그 전에 미리 일자리를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만들어 놨겠네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레저 숙박에서 23만 2천 개, 건축에서 9만 7천 개, 그 밖에 이제 무역이라든가 교통, 유틸리티에서도 9만 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합쳐서요. 그리고는 이제 교육, 헬스케어, 천연자원과 광산 등에서 이제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일자리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4만 2천 개가 줄어들었고 정보, 재정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맞고 나서 다 닫았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서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한 부분은 물건
상품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품 이거 언제 서비스가 늘어나는가 했는데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까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아무튼 서비스에서 49만 7천 개 가운데 37만 3천 개가 서비스 분야에서 늘어난 일자리거든요. 상품이 훨씬 적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12만 4천 개가 상품 분야. 이쪽 부분은 조금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분야가 있잖아요. 직원이 50명 미만인 곳, 그리고 또 중간, 또 500명 이상인 큰 기업, 중소기업 이상 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가장 직원이 적은 50명 미만이 있는 곳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9만 9천 개. 500명 이상 직원이 되는 곳은 8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간 사이즈에서 18만 3천 개가 늘어났고, 임금을 봐야지 되는데 임금은 1년 전보다 6.4%가 올라서 이 정도면은 5월 달에 이리저리 해서 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오름폭은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서비스 분야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고요. 아무튼 잡 마켓이 쿨하지 않고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한 3.8% 되는 것 2%까지 잡지 못한다. 어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에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이자율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의 스텝들이 말하기를 그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이번에는 올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같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지난번에 한번 올리지 않고 퍼즈 일단 스탑을 했지만 다시 7월 달에는 이자율을 인상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한 90%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는 독립기념일도 끝났고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길 떠나거든요. 길 떠나는데 레이거노믹스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바이드노믹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이드노믹스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먼저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경제 전문 신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드노믹스가 뭔가 종류가 많아요. 많기는 많지만 바이든의 경제 철학이죠. 한마디로 바이든의 경제 철학은 레이거노믹스와는 다르다. 레이거노믹스가 트리클 다운, 아주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그 회사, 그 기업에서 일하는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큰 데서부터 똑똑똑 떨어져서 그렇게 간다 경제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화당에서는 세금을 감면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 시대에 세금 감면 많이 했죠. 부자들을 위해서 상속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부자에게 혜택이 많이 됐는데, 반대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이라든가 부자도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을 해야지 된다. 세금 분야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결국은 그 트리클 다운이 실패했기 때문에 밑에를 올리는 그 바텀업하는, 이게 이제 그 바이드노믹스의 중요한 점이 있고, 세금은 감면해서 저소득층과 중간층에 이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공화당에서는 아주 비난을 하죠. 반오일 정책도 여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서 돈에 연관돼서 집행을 해야지 될 그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돈을 어디부터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길떠나기 나들이를 하게 되는데, 기간산업안도 있었고 우리가 칩 앤 과학법도 있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린 에너지입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대중들은 잘 되겠어?
실제의 경제보다도 굉장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그 돈이 나에게 오겠느냐고. 언제 여기까지 오겠느냐고. 한인타운까지. 한인타운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들어주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 투어라고도 부르고 있죠. Investing in America라고 해서 경제 괜찮습니다. 더 괜찮아질 겁니다. 공화당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공화당의 생각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같은 경제 정서 데이터로 나오는 경제는 괜찮은데 실제로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정서를 깨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길을 떠나는 겁니다. 기간 산업안 등 정부 프로그램으로 지출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돈 쓰는 그 프로그램의 지도를 오늘부터 보여주는 건데 제일 처음 내무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73억 달러를 뭐 한 1,30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이럴 때요. 예전에도 보면 제주감 하는 한인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LA 시정부와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엄청 뉴스를 들으시면서 뭐 아주 그냥 이 머리가 뭐라고 하나요? 막 그 반짝반짝 빛이 나서 여기 어디를 가면 돈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잘 찾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73억 달러 내무부에서 그랜트입니다. 이건 돈을 그랜트로 주는 것이 1,300개 이상의 프로젝트고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런 것 홍보할 때 어느 회사에 딱 가잖아요. 가는 회사가 70년대의 회사겠습니까? 21세기의 회사겠죠?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열 기술 회사입니다. 태양 테크놀로지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가 글로벌 제조업체인 플렉스 LTD와 파트너를 맺고 지역에 6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럼 사우스캐롤라이나가요. 가장 레디스트한 스테이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그곳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그 바이드노믹스 경제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지역에 600개나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하고 대통령은 지금 유권자에게 직접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저의 경제 정책은 레드 스테이트의 작은 커뮤니티에도 통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삭감법도 있네요. 중간층을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소비자 심리도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3명 가운데서 1명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힘든 거죠. 결국 여러 가지 이슈들 다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문제는 경제야 하고 경제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의 경제가 좋으면 지금 현 정부에게 투표를 하고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하는 건데 제조업은 지난해 말에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때는 제조업이 좀 화랑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내무부가 처음으로 우리 1,300개 프로젝트에 이 정도의 돈을 73억 달러를 쓰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그랜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벤 과학 법안이 있고 기간 산업 법이 있고 아니라 법이 있고 다 돈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통부로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상무부도 갈 테고 이런 그 순서로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맨 마지막 부분에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의 뭐 대표적인 이란,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많은 국가들이 화상 회의를 해서 어떻게 미국을 물리쳐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별로 크게 성공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제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에 지금 신경을 씁니다. 일요일에 영국에 갔다가 나토 리투아니아에서 74회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갔다가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되니까 핀란드의 헬싱키를 가는 이런 방문으로 끝내는데 그 전에 어제 스웨덴 총리가
미국에 왔었습니다. 백악관에 와서 이제 대통령에게 고맙다고도 얘기를 하고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할 말이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인 이상인 것 같은데 스웨덴도 지금 나토의 중립국이 정말 스웨덴, 핀란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건데 핀란드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스웨덴의 경우는 처음에는 헝가리도 조금 이랬다가 터키가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들, 독재자들이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터키의 에르도안이 남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 원래 계속 우리는 중립이다 이런 걸 유지를 하다가 한때 나토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스웨덴만 가입하면 핀란드가 아주 애매하게 샌드위치로 가운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이건 아니지. 도리가 아니지. 우리 국가에 국격이 있지 하면서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묘하잖아요. 지금 핀란드는 되고 스웨덴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스웨덴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국민들이 뭐 그런 정치적인 뭐 지정학적인 싸움에 우리는 중립국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아하게 중립했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이건 아니겠다. 국방적인 그 안보가 목적인 나토에 우리도 가입해야지 되겠다. 여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스웨덴도 가입을 하려는 적극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터키는 스웨덴이 중립국이기 때문에 터키에서 이제 민족적으로 국가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까지 스웨덴으로 가면 숨겨준다. 쿠르드족.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의 총리가 마지막으로 미국에 와서 리투아니아에 가기 전에 좀 더 힘을 써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터키가 괜히 예스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터키의 독재자인 최근에 다시 당선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뭔가를 줘야지 되는 겁니다. 주고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이런 노력도 합니다. 가만 보면 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80세가 넘었는데 하루에 소화하는 스케줄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됩니다. 네. 저 어제 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뉴스가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봐둬야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못 다 보고 결국은 접고 말았는데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일 더 많이 해야지 됩니다. 이제 슬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바이든 대통령과 주변 얘기가 나오는데 백악관에서는 코케인을 누가 거기다 갖다 놨을까? 바이든 대통령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 거기에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까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사이트가 새로 생긴 사이트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뭐 말로 대신 해드려야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선거 광고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정치행동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고 뭐 미국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늘 들으실 때 슈퍼팩 하는 그게 이제 정치행동위원회라고 이렇게 번역들을 하죠. 그런데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가 비난을 하는가? 푸틴, 김정은을 지지한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팩은 직접 본인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와 막 직접 뭐 연락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렇게 할까요? 의논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 아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깡패나 독재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그들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푸틴과 웃고 악수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웃고 악수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널드 레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인 적자가 아니라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가 공화당의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서자도 아니고 자신이 공화당에 와서 새로운 기둥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의 그 정통을 이어갈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펜스라는 얘기죠. 구소련의 리더인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라 하는 그 장면을 이제 여기에 삽입을 했고요. 한 40초 되는 건데 이게 아이오와주에서 주말에 독립기념일 때 이제 막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이프와 같이 막 성조기 휘날리면서 캠페인 했었잖아요. 유권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직후에 이 광고를 발표를 한 겁니다. 한 1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6월 13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기소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7개 혐의, 기밀 문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때 월터 나우터라는 그 벨레이 군인이었고 해군이었고 대통령이 물 가져와라 하면 물도 갖다 드리고 뭐 코트도 주고 콕도 갖다 주고 또 집무실 청소도 하고 했었던 40살에 이 괌에서 와서 뭐 해군 복무를 오래 했어요. 한 20년 정도 했던데 월터 나우터도 같이 그때 이제 그 기소를 하고 뭐 당연히 오늘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마이애미니까 그쪽에 변호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렵게 그 당시에 변호사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죄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날 내내 같이 있었죠. 이제 법정에서 일이 절차가 끝나고 쿠반 레스토랑 가고 뭐 뉴저지 가고 할 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고 오늘도 몇 시간 전에서야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신문에 나가서 6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모두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 진술, 그 기밀 문서에 대해서 사법방해, 아마 다 유죄가 인정되면 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하거든요.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00년 이상이고요. 어떤 거냐면 비디오까지 있는데 이제 창고에서 5번을 박스를 옮겼답니다. 뭐 64개의 박스가 관련 박스인데 막 옮겼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30개 박스만 관련 부처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뭐 돌려주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받을 때 진술하고 거짓 진술하고 했었다는 혐의입니다. 고용된 변호사는 34살이에요. 34살의 뭐 형사법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여성이고요. 2018년도에 플로리다주에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지금 다시 변호사 하는 거죠. 샤샤 나단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동안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모든 그 재판을 미뤄볼 수 있는 데까지 미뤄보는 것. 이 경우에는 이 재판 결과가 선고가 끝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일 때의 그 기밀 문서를 해제하지 않은 채 개인이 돼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뭐 말하려고 어떤 다른 장소에서도 뭐 페리오에서도 보여줬다는 증언들도 나오던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참 미국스러운 게요. 이 월트 나우타에게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기소 발표되고 무죄를 주장하고 하는 날 판사가 개인 비서를 할 수는 있다. 그 벨레이를 할 수는 있다. 이거 비서라고 해야지 되나요? 바디맨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옆에 항상 딱 붙어서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는 시중맨, 바디맨.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미국 법원이 아무리 같은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구속할 수 없으니까 개인 비서로 바디맨으로 뭐 벨레이로 써도 된다. 그러나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말아라.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는 말할 수 있죠. 그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항상 볼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도 저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은 얼른 옆에서 다른 것으로 가져다 주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혀 뭐 거부하지 않고 그거 바꿔서 쓰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밀착돼 있는 사람인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을 안 할까요? 아무튼 법원에서는 그 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계속 옆에 같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게 굉장히 미국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백악관에서 일요일 밤에 비밀 경호팀이 찾아낸 백색 가루, 코케인으로 어저께 판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이만저만 어써냈던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그거 누구 거겠어.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누구 거겠어. 바이든과 헌터 뭐 이거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나중에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그 잭 스미스 특별검사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중독자 같아. 그 코케인이 발견된 그곳에 잭 스미스가 간 걸 본 사람 없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앞으로 언론은 그럼 앞과 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이 가루가 바이든과 헌터의 것이었다고 하다가 뒤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나는 알아. 언론 미디어가 분명히 그거 아주 조금이었다고 하다가 양이 작다, 다임 크기였다고 합니다. 다임 정도 사이즈였다고 하고요. 왜 어떤 땐 크기와 사이즈가 느낌이 다르죠?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아주 막 작은 양이라고 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스피린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흐지부지 없어지겠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본인도 이제 주지사니까 관저에 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가장 큰 자산 젊은 와이프 6살, 5살, 3살의 세 자녀 이런 걸 항상 내세우죠. 어제도 나의 그 세 자녀가 관저에서 뛰어노니까 우리도 뭐 카펫에 더러운 것이 좀 끈적거리는 것들이 묻고 벽에도 아이들이 낙서를 하고 그런 건 있지만 아니 어떻게 백악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분명히 헌터 바이든이야. 헌터 바이든은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화요일에 돌아왔거든요. 백악관으로. 아버지와 같이 그 사이에는 캠프 데이비드에 가족들이 전부 가서 독립기념일 행사만 하고 그쪽에 가서 쉬다가 다시 이제 화요일 날 와서 또 다른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 왜냐면은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방문객들이 많이 있는 웨스트 윙이지만 웨스트 윙에 대통령, 부통령, 뭐 집무실, 기자실, 뭐 대변인실, 비서실장실 다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로비에서 발견이 됐다. 뭐 다른 매체가 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보도를 한 거 보니까 관광객이 됐던 손님이 됐건 휴대폰을 어디다가 두고 가야지 되잖아요. 그 휴대폰을 보관하는 장소 스토리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부 지금 카메라 돌려보고 있고요. 부서별로 돌려보는 겁니다. 그 각자의 부처별로 카메라를 돌려보고 나중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겠죠. 방문객들도 다 체크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이미 이건 헌터 것이야. 이게 원래가 그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아주 또 새로운 추세. 이 트위터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쓰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치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이스북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운 것을 확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일론 머스크 들어온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트위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거대한 이 테크놀로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는요. 한 명의 지방 판사가 연방 정부 수많은 수천 명 이상을 하나의 판결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비슷한 이슈여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여러 가지로 요즘 뭐 대결 거의 막 가고 가다가 한 가지는 딱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에서 만든 thread 뭐 막 실 같은 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것이요. 애플하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다운받았는데 다운받으실 때 이제 THREADS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없으시면 하나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트위터의 라이벌이 되는 거죠. 애플과 구글 앱에서 하고 미국, 영국 100개국 정도에서 이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규제 문제 때문에 아직 안 하고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처음에 한 4시간 동안에 500만 명 하더니 지금은 3천만 명 넘었다고 하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뭐 유명한 어떤 매체도 있고 빌보드, HBO, 뭐 넷플릭스 몇 분 만에 금방 여기에 가입했다고 하거든요. NPR은 당연하죠. NPR 트위터가 막 좀 힘들게 하고 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NPR도 당연히 갖고 했는데 트위터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어가 조금 다르더군요. 트위터는 리트윗이라고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는 리트윗인데 이 thread에서는 리포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트위터를 안 쓰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트위터를 쓰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70 이상, 80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 하시면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새로운 추세를 한번 한다 하는 뜻으로 누구에게 뭐 앱은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하셔서요. 이 threads라는 것 해서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오너가 다르죠. 마크 저커버그냐 일론 머스크냐. 트위터는 280자 이것도 늘어나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의 thread는 500자입니다. 500자고 다른 것은 비슷한데요. 링크하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비디오는 이 트위터는 2분 20초까지가 되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의 thread는 5분까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딜릿은 둘 다 되고 편집은 이쪽 것만 된다고 봐야 되겠네. 안 돼. 편집은 그렇죠. 트위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직접 메시지 보내는 거는 트위터만 되고 트렌드 스토리 같은 것은 아직은 트위터만 되지만 나중에 이쪽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해시태그도 트위터만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뭐 가입하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안 쓰시더라도 뭔가가 계속 뉴스가 나올 텐데 저건 뭐지 하고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라도요. 인스타그램과 연계가 돼서 파워풀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하나를 해서 빠져나갈 때 두 개가 연동돼 있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한 적어도 10억 명 정도는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마크 저커버그의 얘기고 어제 너무 웃긴 게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단어 트렌드 같은 것에 라이벌인 thread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장시간 올라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건 이제 루이지아나주의 지방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 이건 이제 미국의 어떤 정신과도 연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판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루이지아나주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판결보다도 먼저 소송 루이지아나와 미시건주의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의 정부가 소셜미디어 뭐 이게 페이스북도 되고 트위터도 되고 구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회사와 연관을 맺어서 어떤 때 뭐 저거 이상해 뭐 내려라 삭제하라든가 경고를 준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 위배일 뿐만이 아니라 뭔가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제 공화당의 주의 검찰총장이 하면서 고소를 했더니 루이지아나주의 판사, 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입니다. 테리 도티라는 그런 판사인데
그렇다. 저 주장이 충분히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허위 주장, 뭐 백신 맞으면 뭐 어떻게 된다던가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안보와 아주 위험한 그런 것, 뭐 범죄와 연관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임시 판결입니다. 영원한 판결은 아니고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대하는 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당히 달라서 공화당은 아니 소셜 미디어에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너무 우리 그 보수를 힘들게 했어. 보수 것 다 삭제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선 진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게 말이 돼. 소셜 미디어에서 너무 그걸 오랫동안 두고 부정선거 아닌데 부정선거라고 하고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짜 이런 걸 너무 많이 오래오래 두고 그리고 돈 벌을 만큼 다 번 뒤에 나중에 뭐 내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위험하게 사람들을 폭력 속으로 끌어들이게 할 때까지 가만히 두다가 선거 다 끝난 다음에야 그걸 이제 차단을 하고 어카운트를 이 진보와 보수가 똑같은 그 소셜 미디어를 두고 이렇게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수의 편을 보수 판사가 들어준 거고요. 컨텐츠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이걸 뭔가를 아무튼 회사에서 억제하려고 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유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회사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 판사의 경우에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건복지부, 질병통제국, 뭐 연방수사국 또 일단 이런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혀 이제 같이 그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소셜 미디어에 뭐 한 것을 보고 범인을 잡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몇몇 부처가 아니라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접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예외는 물론 뒀습니다. 국가 안보나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고 이 같은 일이 있자마자 바로 연방 법무부가 항소를 했죠. 제5 항소법원이니까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 항소법원이네요. 뉴올리언스. 아니면 적어도 항소 결정 나오려면 오래 걸리니까 항소 결정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거 해야지 된다. 국가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 공공 건강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더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뭐 백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모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모든 것에 다 해당됩니다. 페이스북 메타, 트위터, 유튜브, 구글, 왓츠업, 뭐 인스타그램, 뭐 위챗, 틱톡, 뭐 시나 웨이보, 뭐 QQ, 텔레그램, 뭐 스냅챗, 뭐 너무 많아요. 다. 뭐 핀터레스트, 레딧도, 링크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뭔가 딱 질문하면 답착 주는 뭐 코라 같은 것도 그렇고 디스코드도 그렇고 디스코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젊은 어린 그 군 출신이 비밀 정보를 미국이 뭐 다른 나라 것을 이렇게 다 보고 있어. 한국 것도 다 도청했어 하고 한 것을 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었다는 그 디스코드고요. 뭐 트위치, 뭐 텀블러 전부 다 그밖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결국은 이 이슈도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네. 그리고 이미 공화당의 압력으로 뭐 코비드 19에 관한 것,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 이건 얼마 전에 풀어줬잖아요. 해지했잖아요.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도록 뭐 더 이상은 뭐 큰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해서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요? 연방 대법원에게로 갑니다. 잠시 뒤에 이건 꼭 뭔가가 터질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뉴스가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벨라루스의 그 알렉산더 루칸센코 그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 반란을 일으킨 그 용병의 대장 리더인 프리고진이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도착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벨라루스에 없다. 러시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그곳이 바로 이 프리고진이 자라났고 또 핫도그 장사도 했고 식당도 했었고 이 벨라루스의 대통령도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부시장이었었을 때도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이랬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뭐 러시아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이 프리고진의 비행기 데이터를 쭉 추적을 했더니 그날 이 그 루칸세코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왔다라고 얘기한 날 프리고진의 비행기가 그쪽에 도착을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에 그 비행기는 다시 러시아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모스크바로. 그리고 왔다 갔다를 몇 번 했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프리고진을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갔어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프리고진이 그 안에 있었는가? 지금은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가? 모스크바에 있는가? 이 데이터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요. 프리고진의 전용 비행기가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고요. 또 바그너 용병도 벨라루스에는 없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바그너 용병은 어디 있는가?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바그너 용병이 용병 부대장인가 하는 사람이 용병을 모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텔레그램에 홍보를 엄청 했고요. 그리고 이건 뭐 국방부와 연관이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다. 계속 이 프리고진의 용병 모집은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벨라루스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프리고진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반란이 일어났었을 때 벨라루스로 가는 조건으로 그래 죄를 묻지 않겠어 했던 이 계약이 맞기는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국영 텔레비전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푸틴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처음에 할 때 뭐 반역자다 뭐 1917년 그 사건까지 들어가면서 나라를 반역하고 우리의 뭐 군인의 등에 총을 쏘고 실제로 러시아군이 이번에 여러 명 숨졌습니다. 공군이. 그리고 공군기도 여러 대가 격추가 됐고 그 나라의 군인을 죽게 한 반란군의 대장을 용서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서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에서 다시 프리고진을 비난하기 시작한답니다. 배반이다. 탐욕스럽다. 폭력적인 좀도둑 수준이다. 좀도둑은 아닌 것 같아요. 큰 도둑인 것 같죠. 만약에 도둑이라면.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 온갖 무기를 다 놓고 사진을 찍은 거. 이거 이제 러시아에서 보여주고요. 또 캐시, 또 골드바, 금괴 뭐 이런 것들 딱 찍은 것을 보여주고 가발, 위조 여권, 또 탈영병을 막기 위해서 망치로 그냥 머리를 쳐서 숨지게 한다는 그 망치, 은빛의 그 망치 같은 것들도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바그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그너 용병 때는 연출이다. 우리 대장은 저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너무 훈련을 잘 받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계속 이 프리고진 주변에서 함께 있는 용병이 굉장히 훌륭하게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굉장히 용맹스럽게 잔인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 지금 프리고진 옆에 딱 그 배치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인을 죽였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전쟁도 필요 없는 전쟁이었다. 국방부는 썩었어.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프리고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아무래도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는 모든 독재자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어떤 한 부분에서는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변에. 물론 일반 사람들도
누구를 믿어?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들에게 아무도 믿지 마라. 아버지인 나도 믿지 마라. 너만 믿어라. 너 자신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독재자는 그게 남에게 속아서 속임을 당해서 어떠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23년 동안 내 옆에 있었던 프리고진이 나를 배신했다면 이제 이래서 독재자가 그런 위험함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이 나올까도 세계는 주목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